저는 남편이 수영장에서 어떤 여자를 다리 사이에 끼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웃집 가든 파티에서였죠. 남편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튀어올랐고 그 바람에 수영장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최민준 씨 댁에서 감자 샐러드가 담긴 일회용 접시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월 초, 우리 동네 소나무 숲에 비 온 뒤에 흙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모두가 실제보다 더 잘 사는 척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탈색 머리에 붙임머리를 한 금발 여자가 제 남편의 다리 사이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연습하는 듯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따가운 건 수영장 소독약 때문이 아니라 눈앞의 광경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전형적인 신도시의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위가 한풀 꺾였고 정원에 달아놓은 가랜드 조명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겉보기엔 아름다웠지만 솔직히 말해 저 조명들 절반은 분명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규정을 위반하며 설치된 것들이었을 겁니다. 최민준 씨 댁의 수영장은 웬만한 국산 고급 세단 한 대 값은 좋게 들었을 겁니다. 그의 자랑거리인 그릴은 거의 레스토랑 주방 수준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죠. 그리고 커다란 아이스박스에는 시원한 캔맥주가 가득했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릴 나이가 되었어도 젊음을 흉내내는 것이 우리 동네의 유행이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위해, 누군가는 담벼락의 기대 잡담이라도 나누기 위해 왔죠. 김 영감님도 오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자리에는 항상 나타나셔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투덜거리곤 하셨죠. 지혜 엄마는 어김없이 새로 꾸민 자기 집 주방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잡지에나 나올 법한 이탈리아산 타일로 마감한 벽이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로 전부 과시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서연, 41살, 강남에 있는 중소회계법인의 파트너 회계사입니다. 저를 낡은 에코백처럼 여기는 10대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쓸모는 있지만 밖에 들고 다니긴 창피해하는 그런 존재요. 저는 박진우와 17년간 결혼 생활을 했거나 그랬다고 믿었습니다. 17년간의 재무보고서, 고객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그의 의료기기, 학회 출장. 알고 보니 그 출장은 단역배우 오디션을 겸하고 있었던 모양이지만요. 하지만 이건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군요. 아침부터 저는 여느 주부들처럼 파티에 가져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깍둑썰기한 치즈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먹으면서 급하게 대충 만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요리를 만들었죠. 15살 현우는 벌써 최민준 씨 댁에 가 있었습니다. 분명 여자애들에게 배틀그라운드 얘기를 하며 잘난 척을 하고 있겠죠. 12살 서윤이는 아침부터 제 원피스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또 그 티셔츠 같은 원피스네. 좋은 의미는 아니야. 고맙다, 딸아, 사랑한다. 남편 진우는 준비를 돕겠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그의 도움이란 건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 옆에 서서 맥주병을 들고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복잡한 포트폴리오 3개를 마감했고 그중 하나에서 아주 흥미로운 불일치를 발견한 참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샐러드를 들고 심호흡 한번 한 뒤 2블록을 걸어갔습니다. 최민준 씨 댁마당은 그림 같았습니다. 가랜드 조명, 수영장, 그릴, 기름값과 인테리어에 대한 대화들. 저는 바로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여자애들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자리를 뜨지는 않았죠. 서윤이는 친구와 함께 휴대폰에 코를 밟고 댄스 챌린지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속에는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아주머니들은 수다를 떨고
최민준 씨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마스코트인 뱃살 다이빙을 선보였습니다. 모두가 의례적으로 웃어주었죠. 그리고 수심이 얕은 쪽에 제 남편 진우가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 사이에는 금발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금발이 아니라 인플루언서, 지망생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색깔의 금발이었습니다. 가닥가닥 존재감을 뽐내는 붙임머리와 옷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비키니. 여자의 손은 남편의 허벅지 위에, 남편의 손은 여자의 허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사람들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끈적하게 늘어졌습니다. 그릴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여름 케이팝 히트곡, 아이들의 비명소리, 지혜의 엄마가 자기 집 타일에 대해 떠드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들렸지만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손에 든 샐러드 접시에 김이 서렸습니다. 아니면 제 손에 땀이 난 건지도 모르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농도 짙은 공포였습니다. 그는 마치 상어라도 본 것처럼 물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가 일으킨 물결이 최민준 씨의 그릴을 덮쳤습니다. 수치 치익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금발 여자, 일단은 붙임머리라고 부르죠. 그녀는 비틀거리다 코를 박을 뻔했고 롤러스케이트를 탄 두루미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10대 아이들은 자기 운동화를 쳐다봤고 지혜 엄마는 담벼락을 구경하러 갔으며 최민준 씨는 가스통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신도시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흠뻑 젖은 채 서서 마치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사람처럼 두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아니. 저는 조용히 손바닥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숫자를 보고 구멍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숨기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것을 전문성이라고 부릅니다. 집에서는 당신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라는 말을 들었죠. 지난 3개월간 저는 카드 명세서에서 흥미로운 지출 내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창의적으로 변명했죠. 지금 제 눈에 보인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듯 그도 저에 대해 이것을 몰랐습니다. 회계사는 한 번 냄새를 맡은 사냥개와 같다는 것을요. 일단 추적을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그래, 얘기하자. 저는 똑같이 평온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 이름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청솔부동산은 뭐고 왜 우리 공동 적금에서 5천만 원 가까이 사라졌는지 같은 거 말이야. 진우의 얼굴이 세탁소에서 막 찾아온 시트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들고 있던 샐러드를 가까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맥주 한 캔 해야겠어. 올여름 꽤 흥미로워질 것 같네. 맥주는 승리감과 어리석음이 뒤섞인 맛이었지만 승리감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제가 문을 박차고 나가면 그는 젖은 채 불쌍한 모습으로 남아서 자기 아내가 얼마나 히스테릭하고 상황을 오해했는지 사람들에게 떠들었겠죠. 우리는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대처 매뉴얼은 제가 달달 외우고 있었죠. 저는 최민준 씨 아내인 윤희 씨 옆에 접이식 의자에 앉았습니다. 언니, 올해 수국은 정말 예쁘네요. 저는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저를 기적이라도 본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샐러드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줘요.
그녀는 저처럼 그 샐러드가 마트에서 사온 것임을 잘 알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스티로폼을 잡듯 대화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텃밭, 모종, 장아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젖은 채로 부엌에서 훔쳐먹다 걸린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제 남편이 있는 수영장 쪽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얘기든 좋았습니다. 진우는 3번이나 제게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3번 모두 저는 능숙하게 다른 사람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혜 엄마, 그 타일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최민준 씨, 그릴 화력은 약속대로 정말 좋네요. 김영감님, 새로운 부동산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화를 쉽게 피했습니다. 17년 동안 그의 어머니가 만든 잡채에 대한 논쟁을 피해온 것이 이제는 반사신경이 되었죠. 그리고 붙임머리. 나중에 알고 보니 웰리스 요정 김유나라는 여자였는데 그녀는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똑똑하더군요. 뭐, 어느 정도는요. 해가 질 무렵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지된 것이지만 모두가 터트리는 바로 그 불꽃들이었죠. 진우는 음료수가 든 아이스박스 옆에서 기어코 저를 붙잡았습니다. 낮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야 해. 무슨 얘기를? 저는 맥주를 한 캔 더 땄습니다. 저는 이미 캔의 개수가 아니라 해변의 조개 껍데기처럼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의 거짓말의 개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침소봉대하는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등이 켜진 것이었죠.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였습니다. 내가 침소봉대한다고? 저는 그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올해 들어 그는 머리에 젤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입고 있던 수영복도 비싸 보이는 새 것이었습니다. 2015년에 상한 초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고생할 때 옆에 있어 주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43살 남자들이 사는 그런 종류의 수영복이었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그러니까 고객은 아니지만 그 여자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관심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우리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야. 그의 턱이 경련했습니다. 그게 다야. 서연아, 그만해. 집에서 얘기하자. 그는 방금 단호하고 최종적인 말을 한 사람처럼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우리 위로 검은 불꽃이 터져 올랐습니다. 이웃집에는 항상 그런 물건을 구해올 줄 아는 지인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동네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규칙이란 자신의 즐거움을 방해하기 전까지만 모두가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렵지도 창피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긴 여름이 남았고 일해야 할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바비큐와 담벼락 옆에서의 공허한 대화로 끝난 또 다른 여름밤인 것처럼 어둠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현우는 피곤한 척했고 서윤이는 시위하듯 침묵했습니다. 말없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우는 늘 하던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1시간 전에 수영장에서 뛰쳐나와 타일 바닥을 철벅거리며 뛰어다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게 하려는 듯이요. 얘기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샌들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일은 주전자로 시작해서 주전자로 끝났으니까요. 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셔츠에는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네가 다 오해한 거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17년 동안 그는 내가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직업상 남의 돈을 세고
남의 이야기에서 구멍을 찾아내는 사람과 함께 살았죠. 그날 밤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서윤이가 자정까지 휴대폰을 보지 않도록 확인하고 건조대에서 수건을 걷었습니다. 진우는 아파트 안을 서성거리고 문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안 되겠어. 바람 좀 쐬고 올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7월 5일 금요일. 저는 우유를 데우고 핫케이크 반죽을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모두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에 매달리니까요. 현우는 시럽을 더 뿌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묻고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회사에 있겠지. 그래, 아빠 일은 월요일부터 시작될 거야.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핫케이크 먹는 날이고 이 집에서는 내가 대장이야. 우리는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현우는 게임을 하러, 서윤이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고 가스레인지를 닫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제 직업에는 한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항상 안다는 것이죠. 공동계좌,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적금.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그림은 수수께끼 없이 바로 맞춰졌습니다. 정확히 8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주식회사 청솔 부동산으로 5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았습니다. 6개월 전 설립, 대표이사 박진우 1명. 저는 계속해서 클릭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정말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단지 그 살림이 우리 것이 아니었을 뿐 부동산 등기부등본, 우리의 오랜 친구. 청솔 명의로 된 부동산은 한 곳이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신축 건물, 분양 사이트에서 본 듯한 전망 좋은 사진. 그들이 좋아하는 유리, 콘크리트, 그리고 건물 아래 피트니스 센터. 세입자는 김유나, 28세, 아쿠아로빅 및 웰니스 강사.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렇군. 매달 50만 원씩 8개월, 총 400만 원.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었다면, 그의 비밀스러운 문화생활이 아니었다면 가족에게 치명적인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적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위약금 없이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돈 쓸 곳을 두고 다툴 때마다 서로에게 다짐했던 바로 그 계좌였습니다. 6개월 동안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3번의 인출, 위약금과 세금까지 내가면서요. 목적은 주식회사를 통한 투자.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앉아 있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 온 것뿐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시트처럼 행, 열, 수식, 오후 1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지 이미 이야기를 꾸며 온 사람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어젯밤 수영장에서 지었던 바로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물론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당신 어머니가 가평에 있는 별장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거 알고 계셔? 그는 창백해졌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알았냐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증여.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훌륭해. 준비는 성공의 열쇠지. 그는 자리에 앉아 뻐끔거리는 잉어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서연아, 설명할 기회를 줘. 설명해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늘 하던 레퍼토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멀어졌다. 자기는 남자고 위기가 왔다.
유나 씨는 그냥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돈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다 갚겠다. 저는 끄는 것을 잊어버린 재미없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잘 들어, 진우 씨.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길은 두 가지야.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쉬운 길은 당신이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나가는 거야. 우리는 이혼 소송을 하고 이 집은 내게 남는 거지. 당신이 빼돌리지 못한 재산의 70%는 아이들과 내 몫이야. 당신은 재산을 숨기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살면서 일하고 가능한 만큼 조금씩 갚아나가. 그건 불공평해. 그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길은 저는 못 들은 척 계속했습니다. 내가 당신 회사, 메디솔루션의 준법감시팀, 은행, 그리고 국세청에 메일을 쓰는 거야. 계좌 이체 내역과 당신의 주식회사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문제도 제기하고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을 공동재산 은닉 시도로 보는 거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는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짧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나설 테니까. 부엌에서는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위층 어딘가에서 현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헤드폰을 끼고 게임에서 이겼나 보죠. 평범한 삶, 일상적인 소리들. 그리고 아래층에서는 우리 둘이 17년간의 역사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넌 그렇게 못해.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이미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 직원 비위 행위 가능성에 대한 제보. 수신, 준법감시팀. 날, 시험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 여권, 충전기, 지갑. 그는 현관에 서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셋이 찍은 사진, 우리 넷이 찍은 사진. 그는 어릴 적 버릇대로 문설주를 손가락 마디로 두드렸습니다. 이 순간에 그 버릇이 떠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 제가 물었습니다. 짐작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댁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댁이겠죠. 어른 남자가 갑자기 힘들어지면 자신을 동정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곳으로 가는 법이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담요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설탕 없는 진한 블랙커피를 탔습니다. 숨이 제 크기를 되찾을 때까지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열고 숨을 내쉬고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간단하게 박진우, 감사라고 지었습니다. 제 앞에는 주말과 그의 인생이 담긴 엑셀 시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마치 누군가 집 전체를 솜으로 덮어놓은 듯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친구 집에 갔고 서윤이는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주전자가 끓고 있었죠.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박진우, 감사라는 새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 일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게으름만 피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먼저 은행, 공동계좌, 신용카드, 미래를 위한 적금 통장들,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한 줄 한 줄 훑었습니다. 그림이 왜곡되지 않도록 2년 전 내역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지출이 큰 달들을 별도의 시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패턴을 잡기가 더 쉬웠죠. 그리고 패턴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뚜렷하게요. 렌터카, 서비스 비용, 자잘하지만 체계적인 선물들. 그는 현금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헷갈리는 게 두려웠나 보죠. 하지만 교육, 건강, 스포츠 관련 지출은 굵직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열어보니 회당 25만 원짜리 명상 수업, 금요일마다 가는 요가, 스튜디오, 일주일에 3번 배달되는 건강식,
그리고 백화점 명품 속옷 매장에서 긁은 꽤 큰 금액의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제 사이즈도 제 취향도 아니었고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죠. 점심때쯤 되자 저는 어떤 법무회계사가 보더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큼 표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지출 항목 하나하나 주마다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8개월 연속으로 청솔 부동산에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이체되었다는 것. 그리고 적금에서 인출된 5천만 원. 3번의 인출, 위약금과 세금까지 내가면서요. 모든 것이 아이들과 가정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처럼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집 컴퓨터에는 진우의 회사 이메일이 오래전부터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메디솔루션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다 설정해 주었죠. 메일함을 열어보고 솔직히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꾸려나갈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상상력을 사기 수법에 쓰는 법이죠. 그는 일부 판매건을 자신의 주식회사를 중개인으로 내세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살짝 올리고 용역비를 조금 붙이는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 저기서 몇 퍼센트. 8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납품 건마다 조금씩이지만 꾸준했죠. 화면에는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이메일들이 떠 있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바랍니다. 세금 계산서 발송했습니다. 고객사 반품건, 추가 합의서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며 이 정성을 가족에게 쏟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고작 담장 페인트 색깔 가지고나 다투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때 월급의 절반을 주고 샀다고 제가 타박했던 바로 그 의자에 앉아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에 가까웠죠.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표가 맞아떨어지면 마음속이 고요해집니다. 바로 그렇게요.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닭고기를 꺼내 무심코 양념에 재우고 오븐에 넣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감상 따위는 빼고 가장 냉철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물어볼 생각이었죠. 그녀는 말없이 듣고 나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소개할 거 없어. 내가 직접 할게. 네가 만든 폴더들이라면 이건 사건이 아니라 휴가야. 월요일,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3개의 두툼한 폴더를 들고 갔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각각 다른 색으로 날짜와 항목별로 견출지까지 붙여서요. 혜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폴더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리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이건 그냥 완성된 전략이잖아. 그냥 계산만 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계산하는 건 내가 숨 쉬는 방법이거든. 계획은 이렇다. 혜진은 펜으로 서류 여백을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소송 들어간다. 사유는 부정행위 및 공동재산 횡령. 우리 법에서는 먹히는 사유야. 아이들 양육권과 거주지를 너로 지정하고 집 사용권도 너한테 오도록 요청한다. 돈 문제는 모든 거래 내역을 확정하고 은행과 등기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시어머니 증여권은 재산은닉 시도로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 가압류 신청해서 더 이상 손 못 대게 막아버리고 그의 주식회사 거는 일단 회사 준법감시팀에 몇 번 문의를 넣어보는 걸로. 상황 봐서 형사고소는 서두르지 않되 압박 카드로 쥐고 있는다. 중요한 건 네가 침착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거야. 이 자료들이 있으면 그쪽도 오래 버티려고 하지 않을 거야. 만약 버티려고 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쥐구멍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고양이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그땐 모든 걸 동원하는 거지. 경제범죄수사팀, 국세청 회사 내부 감사까지.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우리 임무는 조심스럽게 삽을 던져주는 거고 우리는 1시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날짜와 숫자를 늘어놓았고 혜진은 그것들로 사건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제 손에는 전기주전자 설명서처럼 짧고 명료한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제출할 서류, 내일 할 일, 그녀가 전화할 곳, 내가 이메일 보낼 곳. 저는 펜을 폴더에 넣으며 요란한 말이 아니라 서명과 도장이 찍힌 서류에서 오는 익숙한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쪽은 제가 상기시켰습니다. 일단 보류.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화약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지. 만약 그가 숨기려고 들면 그때 터트리는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게는 이미 준법감시팀에 보낼 메일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감정 없이 조목조목 사실만 나열한 그냥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였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는 아직도 내가 단지 화가 났다고 이 모든 것이 여자가 삐졌다 정도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두자 상황 판단의 실수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니까.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냈고 집은 참았던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박진우 감사 폴더를 열고 새로운 문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름은 간단하게 좋지 1일차라고 지었습니다. 내일은 2일차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가장 불쾌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저는 아이들을 부엌에 모았습니다. 길게 돌려 말하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닭고기 굽는 냄새와 갓 끓인 차 향기가 퍼지면 말은 더 쉽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법이니까요. 얘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이혼할 거야. 서윤이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영장 때문이야?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 탓은 아니야. 너희들의 어떤 행동도 상황을 망치지 않았어. 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할 때 하는 버릇처럼 핫케이크를 똑같은 크기의 네모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돌아와?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놀러 오는 건 괜찮아. 하지만 같이 사는 건 아니, 우리 셋은 여기 남을 거야. 이 집은 우리 집이니까. 서윤이는 긴 하루를 보낸 주방의 여자들처럼 어른스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됐네. 아빠 올해 내내 이상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화면에 코를 박았지만 아까보다는 부드러운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10분 정도 더 학원 스케줄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둡게 그리지도 달콤하게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어른들은 가끔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것을 스스로 부수기도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서윤이를 재우고 문을 살짝 닫아두고 현우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하는 척했지만 화면에는 텅 빈 메뉴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수리에 뽀뽀했습니다. 그가 움찔하지 않은 것을 보니 생각만큼 끔찍하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침에 혜진이가 할 일 목록을 보내왔습니다. 짧고 사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가압류 신청서를 내고 은행에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가는 길에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셨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혜진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장 접수 완료. 가압류 절차 준비 중. 시어머니 증여건은 별건으로 진행. 저는 이모티콘으로 답장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사소한 여유를 부려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신경질적인 눈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시간 동안 17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 끓게 내버려 두었죠. 밤에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저는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뒤집어 놓고 하루 종일 서류를 쓰고 서명하고 체크 표시를 한 사람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제가 없는 낮 시간에 집에 왔습니다. 서윤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와서 울고 있어. 이상해. 저는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우 씨, 5분 줄게.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경찰 부를 거야. 여긴 나와 아이들이 사는 곳이야. 할 말은 변호사 통해서 해. 서연아, 우리 다 해결할 수 있어. 네가 침소봉대하는 거야. 당신이 말하는 그 작은 파리들이 때로 날아다니면서 애들 적금을 파먹고 있잖아.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고 만약을 위해 혜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에 들어왔었어. 알았어. 기록해둘게.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도 문제없어. 이웃들이 증인이 되어줄 거야. 당신한테 서류 폴더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지. 저녁에는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엄하고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애냐? 가정을 파탄내려고 해? 남자는 좀 너그럽게 봐줘야 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그러움으로는 내연녀 오피스텔 월세를 내주거나 가족 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 없어요. 나머지 얘기는 법정에서 하세요. 그녀는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느니 애들이 아비 없이 자란다느니 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저는 이미 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평온한가? 평온했습니다. 저녁에 혜진이와 다시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설명하듯 전략을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과 등기소에 사실조회 신청서 보낼 거야. 그 후에 가정법원에 아이들 거주지 문제로 서류 내서 바로 확정 지을 거고 그의 주식회사는 조심스럽게 다룰 거야. 서신 몇 통 보내면 그쪽에서 먼저 타들어가기 시작할 거야. 회사 쪽은 일단 보류. 하지만 그가 이상한 짓을 시작하면 바로 누르는 거야. 초안은 준비돼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 문단. 감정 없이 사실만. 가지고 있어. 성냥갑 속에 성냥 같은 거야. 그게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니까. 우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거실에 이불을 가져와 우리 집 강아지 보리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서윤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콧노래로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결국 사소한 소리들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여권 사본이 든 폴더를 찾으려고 옷장을 뒤지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신의 번호였습니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공식적이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메디솔루션 준법감시팀 김철민입니다. 저희가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남편분의 거래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3개의 두꺼운 폴더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 제가 팀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메일로 사전 목록을 보내주십시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폴더 표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그저 문을 열어두기만 하면 외풍이 알아서 나머지 일을 해준다는 것을요. 제가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을 때 현관문에서 조용히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물론 그였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열쇠가 남아 있었죠. 우리의 오랜 습관은 항상 새로운 결정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준법감시팀에 보낼 이메일을 쓰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감사, 은행, 부동산 등기라고 쓰인 폴더들이 책상 위에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처럼 문가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수염은 하루 정도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는 거 다 부질없어. 제발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는 아니야. 나 다음 주에 당신네 회사 준법감시팀이랑 미팅 잡혔어.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너 벌써. 화면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초안이야. 오래전에.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서류 목록 보내는 거고. 그는 가까이 다가와 폴더들과 제 연필 메모를 쳐다봤습니다. 이마가 찌푸려졌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너 모든 걸 망가뜨릴 셈이야. 그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난 끝장이야. 나는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돈, 내 자신, 이 집, 그리고 당신이 적어도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행동할 기회를 지키는 거야. 선택해. 그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무릎이 하얗게 될 때까지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현관에 서서 숨을 내쉬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를 끝까지 듣고 이웃이 추천해준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와 함께 현관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는 저와 아이들만 압니다. 대화를 위해서는 이제 전화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월요일 저는 폴더들을 다시 확인하고 각 폴더에 목차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전자확인서를 출력했습니다. 미팅 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렸던 건 예전 수영장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그를 봤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익숙한 업무상의 집중력만 남아 있었습니다. 메디솔루션 로비는 새 페인트 냄새와 자판기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내 집에 불이 나도 대기업의 세상은 제 리듬대로 돌아갑니다. 김철민 팀장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 거추장스럽지 않은 짧은 머리, 피곤해 보이지만 예리한 눈. 그와 함께 인사팀의 박 부장과 사내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왔습니다. 정중한 악수, 카페 뒤를 구르는 바퀴 달린 의자, 부드럽게 닫히는 문. 저는 테이블 위에 폴더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철민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청솔부동산이 관련된 일부 거래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회사를 아십니까? 저는 첫 번째 폴더의 탭을 넘겨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박진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설립. 부동산 자산은 강남의 오피스텔. 임차인은 김유나. 계좌 이체 내역을 보면 저희 가족 계좌에서 8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폴더를 넘겼습니다. 회사 이메일을 보면 중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8개월간 납품 것마다 수수료와 용역비 명목으로 몇 %씩 붙여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여기 이메일, 세금 계산서, 계약서 출력본이 있습니다. 집 컴퓨터에 있던 전부입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가 폴더를 자기 쪽으로 당겨 빠르지만 꼼꼼하게 넘겨보았습니다. 인사팀 박 부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메모했습니다. 사본을 저희에게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나 제 아이들이 기사의 법적 또는 재정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저희는 도난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김 팀장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책임 소재는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서연님은 피해자이십니다. 저희 쪽에서는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아마도 해고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후에는
자료를 경제범죄 수사팀에 넘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어쩌면 1시간 반 동안 일했습니다. 그들은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나요? 같은 질문이 아니라 두 번째 적금은 어느 은행에 있었습니까? 계약서는 어떤 이메일로 오갔습니까? 와 같은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혜진이는 마치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차분하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법률 용어를 덧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 최 변호사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이서연님께서 이 거래들의 참여자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깨에 짊어진 것이 폴더가 아니라 벽돌이었고 누군가 그중 일부를 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팔꿈치로 저를 툭 쳤습니다. 가서 호떡이나 하나 먹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잘 정리된 엑셀 시트를 위하여 우리는 차를 한 잔씩 마시고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각자의 전쟁터로 흩어졌습니다. 저녁에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깨를 쫙 펴게 만드는 그런 기운을 느꼈습니다. 내부 감사가 빠르게 진행됐나 봐.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사무실에서 쫓겨났대. 해고 명령서에 서명했고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그리고 서연아, 자료가 경제범죄 수사팀으로 넘어가. 이제 절차는 알아서 굴러갈 거야.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상관없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건 이미 확정지었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앉아서 숨 좀 돌려. 이제부터는 행정적인 잡무가 남았지만 넌 이미 강을 건넜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식탁보처럼 반듯하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위층 어딘가에서 현우는 헤드폰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친구와 음악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카펫 위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프를 떠서 조용히 먹고 은행에 보낼 통지서를 쓰려던 참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여자 목소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저예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목소리는 젊고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이서연 씨, 김유나예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소나무 사이로 바람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저는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는 잠시 쉬는 중이라고 했어요. 별거 중이라고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죄송해요.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어요. 유나 씨, 저는 오래된 식탁보를 꺼냈다가 얼룩을 발견했을 때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28이시죠. 그 나이면 인터넷 검색도 할 줄 알고 왜 별거 중인 남자가 가족 앨범 속에서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지 물어볼 줄도 알아요. 그리고 월급으로는 강남 오피스텔 월세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당신의 그 웰리스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도요. 반대편에서는 침묵, 오직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가 도와줬어요.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당신의 차크라에 대한 투자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 적금에서 돈이 나갔어요. 아이들 통장에서도요. 이게 당신의 슬픔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행복도 아니죠. 이제부터는 남의 돈 없이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게 어른스러운 겁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주저했고 그걸로 대화는 꺼진 불처럼 끝났습니다. 딸깍, 어둠. 저는 베란다에서 잠시 더 서서 소나무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를 듣다가 제 폴더들과 오늘 할 일 목록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점심때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압류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 났어. 집은 내 소유. 아이들 거주지도 너로 지정. 시어머니 증여권은 별도로 재판 회부됐어.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은행들도 회신 왔어. 첫 번째 은행은 내 서명 없이는 공동계좌 거래를 동결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압박 중이야. 그리고 준법감시팀에서 경제범죄 수사팀으로 자료 넘겼대. 곧 연락 올 거야. 저는 마치 그녀가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서는 주전자가 끓고 있었고, 보리는 발치에서 맴돌며 치즈 조각을 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오는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기가 다시 자신을 상기시켰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긴장되고 타인 같았습니다. 서연아, 사람답게 좀 하자. 진우가 범죄자도 아니고 그냥 한눈 좀 판 거야. 경찰에까지 신고를 해? 그 집, 뭐, 명의 좀 바꾼 게 대수라고. 그게 더 간단했으니까. 어머님,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건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 때 얘기해요. 집에서 물건을 빼돌릴 때는 간단하다는 말을 쓰지 않죠. 변호사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와는 혜진 씨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애비 없이 자식 키운다느니 동네 망신이라느니 하는 말을 하고 우리는 남처럼 헤어졌습니다. 밤에 메디솔루션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건조하게 요점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조사 완료. 근로계약 해지. 관련 자료 이관. 저는 2번 읽고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 없는 잠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아침은 늘 하던 대로 시작했습니다. 서윤이에게는 보온병에 담은 차와 샌드위치를, 현우에게는 학교 프로젝트를 잊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마감일을 체크하고 혜진이에게 보낼 추가 자료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의 주식회사 관련 서신, 카카오페이 결제 내역, 적금 통장 입금 내역 사본. 차를 끓이며 익숙한 일련의 행동으로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점심때 수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중한 여자 목소리, 또렷한 발음. 이서연 씨,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입니다. 신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류 가져가겠습니다. 주소, 준비물 목록 신분증, 신고서, 사본을 적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순리는 제 편이었습니다. 낮에는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소송 관련 법원 집행관이 소장 수령 확인, 순조롭게 진행 중. 저는 입꼬리 한쪽만 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축하하는 것은 과했고 명확한 체크 표시 하나가 딱 적당했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 본인에게서 짧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치고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 이제 만족해? 나는 아무 짓도 벌이지 않았어, 진우 씨.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이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 그게 당신의 유일한 기회야. 다 갚을게.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갚는다는 건 말이 아니야. 영수증으로 하는 거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화는 길 없는 황야로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밤늦게 서윤이가 현관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우편물. 우체국 소인에는 가정법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면담 요청서, 표준적인 서류였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저는 잊지 않으려고 식탁 끝에 놓았는데 갑자기 현관 인터폰에서 조용히 삑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위층에서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저는 모니터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화장기 없는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포니테일로 질끈 묶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에 뛰어들기 전처럼 숨을 들이마시고는 말했습니다. 또 저예요, 유나. 한 가지만 부탁드리러 왔어요. 저는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화장기 없이 머리를 질끈 묶고 눈이 퉁퉁 부은 유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짐을 싼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드리러 왔어요. 저를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네, 저 이사 갈게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몰랐다고 거기 필요한 곳에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유나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건 묻고 확인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당신은 가족의 돈으로 월세가 지불되는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가족을 지키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새처럼 고개를 빠르게 끄덕였습니다. 통지서가 붙었어요. 그녀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이 해지될 거고, 계좌가 동결될 거고, 또 무슨 조사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 갈게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예요. 제 물건만요. 일주일 시간 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임대료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열쇠, 전부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넘기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돈이 덜 들어요. 동의하시죠? 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녀를 용서할 것도 용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끝내야 할 때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수프가 끓고 있었으며 위층 어딘가에서는 서윤이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사소한 것들에 의해 지탱됩니다. 아침에는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키가 작은 안경 쓴 여자, 부드러운 말투, 악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학업, 생활, 일과 누가 병원에 데려가는지, 누가 마중 나오는지. 저는 두려움 없이 시험에 답하듯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들어와 인사했고, 서윤이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거주지를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서명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경제범죄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사무실, 책상, 프린터, 머그잔 2개, 깔끔한 노트를 든 젊은 수사관. 옆에는 나이가 좀 더 있고 사무적이지만 인간적인 여자 수사관. 이서연 씨, 순서대로 진술해 주십시오.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감정 없이 오직 날짜, 금액, 누가 무엇에 서명했는지. 저는 청솔 부동산의 역할, 50만 원씩 이체된 내역, 적금에서 인출된 5천만 원, 용역비가 부풀려진 이메일들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원본이 어디 있는지, 전자사본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며 조서를 출력했습니다. 마지막에 여자 수사관이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황상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신고인이자 피해자이시니까요. 대질 신문이 필요하면 부르겠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종이가 낡은 책장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손가락을 대자 정확한 페이지에 놓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혜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식회사 관련 계좌, 거래, 정지, 조치 완료, 부동산 등기소에 분쟁 부동산으로 등재, 순조롭게 진행 중. 저는 숨을 내쉬고 컵을 비껴가며 뜨거운 물을 쏟아낸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승리감이 아닌 질서가 잡혔을 때의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 저녁 식사, 숙제, 보리는 여느 때처럼 조각을 달라고 조릅니다.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름에 제주도 가? 그래도 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항공권은 내가 알아서 할게. 현우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오늘 게임에서 토너먼트 있는데 10시까지 해도 돼? 10시까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거 잊지 마. 그들은 각자의 세계로 돌아갔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확인, 혜진이에게 보낼 메모 작성, 내일 할 일 목록 구상, 모든 것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밤 11시가 다 되어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진우를 감옥에 보내고 싶어? 이게 가족이야. 합의할 수도 있었잖아. 어머님, 합의는 두 사람이 정직하게 행동할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직이 먼저 집을 나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내 아들 망가지는 꼴 못 봐. 그건 이제 제가 관여할 대화가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에서 둔탁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아니라 확신에 차고 짧은 마치 문이 열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노크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운을 여미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고 부드러움이라고는 없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문 좀 열어주십시오. 경제범죄수사팀입니다. 박진우 씨에 대한 소환장 전달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남자와 나이가 좀 더 있고 건조하지만 정중한 남자. 그들은 서류 목록에 제 서명이 필요하고 진우를 위한 소환장이 있는데 혹시 나타나면 전달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명하고 봉투를 봉인하고 편안한 저녁 되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의 발자국도 남지 않은 것처럼요. 그 후 모든 것은 예정대로였습니다. 메디 솔루션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가 왔습니다. 자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혜진이는 그들이 손해배 상금과 이자까지 전액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전화가 와 몇 가지 날짜를 확인하고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늘 그렇듯 서류가 서류를 낳고 서명이 서명을 낳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레바퀴는 저 없이도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는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경비실에 열쇠를 맡기고 계량기 사진을 찍고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떠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녀를 용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이었고 그저 한번 타인의 물속에서 너무 가까웠을 뿐입니다. 아이들과의 생활은 평온해졌습니다. 현우는 로봇 공학 동아리에 푹 빠져 집에 이런저런 기판과 전선을 가져와서는 펌웨어니 센서니 하는 단어를 써가며 진지한 표정으로 회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단어들을 외울 뿐이었죠. 서윤이는 스스로 심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교가 끝나고 상담실에서 나올 때면 마치 몸 안에 뼈대가 생긴 것처럼 등을 곧게 폈습니다. 보리는 저녁마다 소파에 앉은 우리 발밑에서 몸을 덮여주었고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전화했습니다. 눈물, 비난, 그리고 사람답게 합의하자는 말. 우리식의 사람다운 방식은 이미 도장이 찍힌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 별장에 대한 증여는 법원이 날짜를 확인하자마자 빠르게 무효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분쟁 대상으로 그 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매각 후 제 몫은 아이들 교육기금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서류상의 간단한 몇 줄이었지만 그 뒤에서 숨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8월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복도에서의 고함도 연극도 없이 그저 종이 위에 펜을 놓았을 뿐입니다. 집은 제 것, 아이들은 저와 함께. 양육비와 생활비 일부는 압류를 통해 지급되어 문 앞에서 누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시간을 선고받았고 특정 직책에 대한 제한도 받았습니다. 비극도 영화도 아닌 어리석은 결정 뒤의 평범한 삶, 기록에 남는 전과와 빠듯한 월급과 함께 그는 가을이 다 되어서야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쇼핑센터 근처의 중고차 매장이었습니다. 만나러 올 때면 지쳐 보이고 바닥을 쳐다봅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를 만나러 갑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함께,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짧게 하룻밤 자지 않고 돌아올 때는 말이 없습니다. 가끔 현우가 툭 던집니다. 또 허위 매물 올렸대. 저는 더 묻지 않고 그 덕분에 우리 집은 더 조용합니다. 저도 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승진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자리였습니다. 창문이 있는 사무실, 수당 인상.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턱을 꽉 다물게 하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몇몇 까다로운 고객들. 혜진이는 가족 재정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꼬리를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하는지, 그가 나를 속이고 있어요. 늘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편리한 동맹이죠. 그녀는 법으로 베고 저는 숫자로 뱁니다. 우리는 세상은 서류 폴더를 든 여자들이 지탱한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가을에 저는 오랜만에 그가 좋아할까라는 생각 없이 드레스를 샀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몸에 꼭 맞는 심플한 남색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다. 그리고 저는 거울이 아니라 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합판으로 노트북 받침대를 만들어 서연, 질서라고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헛웃음을 쳤지만 책상 위에 놓고 매일 주문처럼 읽습니다. 연말에 우리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 귤, 샐러드, 현우가 고른 영화, 친척도 가봐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마당에서 누군가 값싼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순간 번쩍였다가 언제나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드라이 와인을 한 잔 따라 발코니로 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었던 것보다 더 정직하게 남은 것을 위하여. 그리고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승리도 축제도 아닙니다. 그저 숨 쉴 수 있는 삶일 뿐입니다. 봄에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호화롭지도 방탕하지도 않은 평범한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렴한 호텔에 묵고 온갖 호박과 회전 목마가 있는 테마파크에 갔습니다. 서윤이는 너무 유치하다고 한숨을 쉬다가도 롤러코스터에서는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현우는 바람을 맞으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방파제에 앉아 우리 셋이 함께 웃는 것이 그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바닷가로 걸었습니다. 보리는 이번에는 애견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 비용은 따로 지불했죠.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확인해야 할 남의 휴대폰이 없고 상상해야 할 그림자가 없고 정당화해야 할 남의 선택이 없다는 것을. 오직 저와 아이들, 입술에 묻은 소금기, 그리고 미리 사둔 돌아오는 비행기표만 있었습니다. 3월쯤 저는 마침내 남의 SNS 페이지를 훔쳐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유나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 피트니스 클럽에 취직해서 아쿠아로빅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SNS 피드에서 사라졌습니다. 잘한 일이죠. 우리 모두는 남의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사라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수영장의 저녁 이후로 8개월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윤희 씨 댁에는 수국이 피고 최민준 씨 댁에는 그릴이 있습니다. 김영감님은 요금에 대해 투덜거리고 지혜 엄마는 주방벽을 바꾸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씁쓸함 없이 그 옆을 지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삶입니다. 남의 쇼윈도를 보고 자신에게 입혀보지 않는 것. 가끔 사람들은 다시 연애하고 싶지 않냐고 묻습니다. 끌리지 않습니다. 혼자가 좋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일, 주전자, 할 일 목록. 축축한 코를 가진 보리. 언젠가 제가 항상 서류 폴더와 영수증을 챙기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포장 없이 존중은 구체적인 것으로 측정됩니다. 약속이 아니라 지불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영수증은 항상 보관하세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종이의 기억력이 사람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박진우 감사 폴더를 맨 아래 서랍에 넣습니다.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끝났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습니다. 서윤이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현우는 책상에서 무언가를 흥얼거립니다. 보리는 꼬리로 카펫을 칩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비 온 뒤 아직 젖어 있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텅 빈 것이 아니다. 집안이 밝아질 때 스위치가 조용히 딸깍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숨소리만으로 충분할 때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몇 살이신지,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